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하는 동안 유럽 시장은 열렸었는데요. 유럽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1%에서 2%가량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유럽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선물 시장은 열렸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8% 정도 선물 시장에서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3%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0.4% 정도 하락을 해서 만약에 미국 시장 본장이 열릴 때 이런 기술주의 조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했지만 몇 가지 뉴스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유럽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톡스 600 지수가 1.6%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을 딛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영국의 푸시 100 지수가 2.39% 가장 크게 올랐고요. 닥스 지수도 2%대, 깍그 프랑스 지수도 1.79% 올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은 영국의 푸시 100 지수였었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음 달 15일까지 EU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아예 협상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대목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가 대표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파운드화는 크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운드화가 크게 내리다 보니까 이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0.38% 올라서 93까지 올랐고요. 자, 선물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유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사이 거의 1.7%가량 하락했습니다.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그만큼 원유 수요 회복이 좀 주춤거리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유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0달러가 붕괴된 채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밤사이에도 조기 폐장하긴 했지만 1.63% 내리면서 39.12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고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첫 번째 외신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점을 좀 미리 정확하게 좀 맞췄던 스티펠 니콜라스라는 IB의 메리 베니스터 스트래티지스트가 이 더 오를 방법, 증시가 더 오를 방법은 이제 버블 뿐이며 연준이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분석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문가는 현재 기술주 주도의 랠리가 과거의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며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CAP라고 하는 이 지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멜트업, 그러니까 단기 과열 국면 양상까지도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지수 레벨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에 따르면은 1920년대와 그리고 1990년대 말에 가장 강했던 강세장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현 수준 대비해서 더욱더 좀 확장을 한다면은 버블이 형성되고 그리고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방법은 1920년대와 그리고 1990년대 강세장 끝물에 버블 형성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로 수준의 금리 환경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줄어드는 것이 이 같은 버블 형성의 좀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연준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013년이었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이른바 긴축 발작, 그러니까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좀 피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가 3,700선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의 조정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근거를 했던 로직은 무엇이었으면, 그러면 그 로직에 근거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당시에도 연준이 그러니까 거품을 지금까지는 키워왔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CAP라는 밸류에이션 지표, 그러니까 10년간의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1920년대와 1990년대 말까지는 아니지만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5%에서 10% 정도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한 그 정도의 조정이 지난주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지금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증시 붕괴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UBS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IB 간에도 좀 의견이 여전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했다 보니까 사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좀 두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은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은 그래도 한 마이너스 0.4% 정도로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한때는 2% 이상 낙폭을 선물 지수에서 또 키우기도 했거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상승권으로 선물 지수가 올라온 그런 상태지만은 1.5%까지도 낙폭을 또 확대했던 구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소프트뱅크에서 대규모 옵션 거래를 함으로써 좀 버블을 조장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유럽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함으로써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안정화된 것으로 선물 시장의 흐름에서는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이런 시장 이 전반의 이슈 외에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일 홍콩 증시에서 SMIC,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이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주가가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미중 갈등 이 이슈까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버블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월가의 유명 전략가가 현재 미국 증시는 버블 국면에 있는 것은 명백히 맞지만 그렇다고 기술주의 질주가 멈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호프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빅5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12%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수의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그 버블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거품이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는 닷컴 버블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던 1996년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융시장은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고 진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거품은 1999년까지 이어지다가 막판에 터졌었죠. 그만큼 이 거품이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거품의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주 목격했던 시장의 하락은 2주 동안에 급격한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일 뿐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다만 보유 비중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주의 비중이 약 30에서 40%가량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블은 맞지만 꺼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월가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티펠 측의 논리도 버블 수준에 지금 시장이 근접하고는 있지만은 이 더 주가가 오르려면은 버블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연준의 제로금리와 그리고 실물금리가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는 것이 지탱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변동성 장세가 나온 이후에 월가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공통된 내용도 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BCA 리서치라는 그런 IB에서는 IT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전히 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그들이 좀 우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에 앞서서 조정 가능성을 좀 점치면서 조정 이후에는 가치주 투자가 좀 매력을 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기본 기조를 또 유지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어떤 버블 논란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월가의 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인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토론회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와 서폴크 기관에서 따라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간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한 반면에 바이든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41%뿐이었습니다. 또 인디펜던트, 즉 당권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 중에는 47%가 트럼프가 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바이든 우세를 예상한 유권자보다 10%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좀 달리 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는 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리얼리티쇼 진행까지 맡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발력도 좋고 또 매우 공격적이라서 바이든 후보보다는 이 토론회에서 훨씬 더 잘 이 토론회를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토론 능력이 좀 트럼프에 비해 약하고 실언이 잦은 점이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전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두 후보의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토론회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토론회는 이달 29일에 진행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 15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앞두고 이 미국 대선이 점차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보다 뒤처지고 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일부 이 조사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 간의 열띤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대응 시나리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재선 성공 시에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성장주의 강세 그리고 기술주 주도의 좀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대형 IT 기업들의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가 좀 뜰 가능성을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더해서 누가 그러면 되는 게 증시에 더 득이 될 거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재선이 시장에 더욱더 친화적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은 이번에 SMIC에 대한 제재와 같이 여러 가지 좀 무역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일으키는 트럼프 대비해서 바이든은 관련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LPL 파이낸셜이다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민주당 후보의 대선 당선 시에 증시가 역사적으로 아웃퍼폼해왔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9월 6일까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집계한 지지율은 바이든이 여전히 7.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달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이 대선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우주 여행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오는 10월 22일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슬랙이 중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내년 초에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볼 텐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죠. 버진 갤럭틱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민간 우주여행 업체죠. 버진 갤럭틱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다음 유인 우주선 시험 비행이 10월 22일에 실시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은 스페이스쉽 2 시스템 테스트 완료를 위한 두 차례 테스트 중에 첫 번째로 조종사 2명이 탑승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 두 번째 시험 비행은 또 4명의 임무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사측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험 비행이 모두 좀 성공할 경우에 버진 갤럭틱은 내년 1분기께는 이제 상업용 우주여행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변인은 해당 공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단 10월 22일이라는 그 일자는 비행 시작 시간이므로 발사는 며칠 후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2일에 시험 비행을 앞두고서는 10월 1일과 10월 7일 이 4시간 동안의 대형 수송기 시험 비행도 예정돼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자, 참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우주여행 사업인데 그동안의 히스토리는 어땠을까요? 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드디어 좀 근접을 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역시 스페이스쉽 2라는 그런 우주선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중에 폭발 사고가 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사상자도 좀 발생을 했고 우주여행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좀 고조가 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시험 비행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수차례 테스트를 겪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좀 민간 우주여행이 가시화됐다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킨 바가 있고요. 이제 최종 모의고사 2번 정도를 남겨두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진 갤럭틱이 제공을 하게 될 민간 우주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90분 비행에 6명이 탑승을 하고 1인당 25만 달러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저스틴 비버를 포함해서 600명 이상이 지금 예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때 또 핫했던 버진 갤럭틱, 이때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최근 지지부진한 이 주가 흐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분들의 좀 마음을 녹여줄 월가의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관심에서도 다소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코로나19로 또 인해서 시험 비행 일정도 좀 미뤄지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버진 그룹의 또 항공사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는 좋지만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시험 비행을 계기로 좀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마침 코엔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22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사 조사 결과 민간 우주여행의 유효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또 동사가 이 시장 내에서 유니크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제 미국 본장이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는 슬랙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택근무 그리고 화상회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줌의 실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죠. 다만 상대적으로 슬랙의 실적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그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줌처럼 업무 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또 원격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이익보다는 이제 매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슬랙은 다소 소외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퓨처럼 리서치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슬랙의 이번 분기 실적은 전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또한 그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가 내놓은 실적 전망에 따르면요. 줌이 지난 분기에 355%의 매출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슬랙은 전 분기와 비슷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건데요. 지난 1분기에도 줌의 경우에는 169%의 매출 성장이 일어날 때 당시 슬랙의 경우에는 단 50%의 성장밖에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성장세에 비해서 50%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못 미치는 거죠. 물론 다른 기업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만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극심한 경쟁 구도도 슬랙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일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미 많은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슬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랙의 경우에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팀장님, 뭐 실적이야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택근무 트렌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에서도 슬랙이 소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월가의 시각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네, 줌 비디오와 좀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메일과 그리고 메모를 좀 대체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반면에 줌 같은 경우에는 대인원 화상회의를 거의 처음으로 이제 대중화시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아니더라도 슬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팬데믹 시에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결국은 줌이 더 유리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분기간의 슬랙의 매출 증가율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좀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성장이 둔화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또 가속화된 것도 아닌 예전 수준과 비슷한 성장이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실적 발표 때도 가이던스를 이 기업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베어드라는 IB에서도 위험 대비 보상 수준이 긍정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시장의 또 기대치가 낮은 덕을 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죠. 네,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영국 정부의 주문 3천만 복용분을 주문을 받아서 이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영국의 보건장관은 2021년 초기 몇 달 내로 코로나19 백신이 아마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승인 즉시 백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과 스웨덴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 과학자들이 개발한 백신 원본을 받아서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앞서 지난 7월 임상 3상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교수가 올해 안에 보건당국에 이 충분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즉 연내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혀서 여기에 대한 이 백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줬습니다. 당사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험 예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미국에 이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까지 가세를 더하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속도가 점점 붙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과연 이제 조기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백신이 출시된 이후에 단순히 백신 관련주 투자 또 외에도 어떤 시장 환경, 그러니까 주도주가 완전히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좀 정점을 찍을 만한 이슈로 좀 해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핀코에서는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여행 관광 섹터가 다음 랠리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금융주가 또 미리 움직일 가능성도 좀 시장 전반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봄에 이제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유가 상승세를 또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간보기, 그러니까 여러 제약사가 예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간보기 장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장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롯데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